범정부 차원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혼란, 정치 변화 이런 거 무관하게 그냥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또 대응해야 할 과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특정 정권이나 정파나 뭐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사실 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외교에.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지, 이런 차원에서 주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이슈에 대해서는 뭐 여기 두 분 발표 전문가께서 해주시고 또 두 분 토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먼저 PPT를 준비하신 김종호 교수님께서 먼저 그 PPT와 함께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송희달 교수님께서는 여기 제가 서 있는 스탠딩 테이블에서 주변에 발표를 해주시고, 두 분 토론자께서도 이 자리에서 나와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는 이 네 분의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 다시 또 자리를 정비해서 추가적인 한 말씀씩 듣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김종호 박사님이 앞으로 모시고 발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PPT 준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정호 교수이고요.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 글로벌 정치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 제 짧은 소견이나마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트럼프 2.0 시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2.0 시대, 아메리카 퍼스트의 시대일 것 같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이것은 그동안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동안은 세계 우선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우선주의로 바꾸겠다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언을 했고, 그를 지지한 미국의 유권자들이 그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실에서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 또는 그런 개념, 이것은 바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상대로 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 중에 GDP의 2%도 안 되는 방위비 지출을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 GDP의 2%를 모두 다 방위비를 지출하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벌써 10년도 넘었지요. 그런데 안 지키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미국이 탈퇴를 하겠다 선언을 했었어요. 그렇게 위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래도 GDP의 2%를 안 낸다고?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 대해선 러시아의 푸틴, 당신이 뭐 그 나라 어떻게 하든지 나 상관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런 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라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뭔가 당신들이 먼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지 우리가 도와주지,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강대국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강대국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이 지도의 모습입니다. 1942년 그 당시 강대국들의 영토였습니다. 자, 바로 이 동아시아의 저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땅, 저 섬들, 저거는
일본이 점령한 땅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일본은 그 강한 힘으로 그 주변 지역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다 굴복을 시키고 식민지로 삼고 군사기지로 만들고 다 그렇게 했죠. 거기서 자원들 다 가져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원래 호모사피엔스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저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유럽 쪽 회색, 저기는 히틀러, 나치당이 점령했던 땅들입니다. 그 당시 유럽의 최대 강대국이었죠. 저 밑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가 점령한 땅들이었습니다. 강대국은 이런 겁니다. 원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거 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은 1945년 이후에 아주 이상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거나 또는 그 확장한 영토에서 뭔가를 착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1945년 유엔 총회에서 했던 연설 중에 그 일부입니다. 거기에 핵심이죠. 강대국의 책임은 지배가 아니다. 약소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와 같은 원칙에 비슷하게 행동을 했어요. 이상한 강대국인 거죠. 그런데 자, 미국이 해리 트루만을 시발점으로 해서 미국이 이렇게 했던 것,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데에는 사실은 일본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고립주의를 국시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일에 대해서 난 관심도 없고 다른 나라가 전쟁을 벌리든 안 벌리든 우리는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1942년에. 일본이 멀쩡히 가만히 있는 미국의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을 했던 거죠. 자기들은 고립주의를 하고 싶었는데 일본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고립주의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알았던 거고, 그래서 전 세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전 세계에 하는 그 역할은 바로 서브하는 거죠. 세계에 기여하는 것,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는 거죠. 미국에 의한 평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 2021년 현재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과연 보통의 강대국처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인가?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짧게는 1991년 소련이 붕괴된 그 이후부터 지금 30년 조금 넘는 이 기간, 조금 길게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 최고의 번영, 경제적으로도 최고로 번영하는 그런 시기를 살아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고, 마가라고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거, 그것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다시 원래 고립주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서 미국이 개입한다?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개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목적은 미국의 이익이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관심 없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 끝났다. 또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놨던 유엔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던 전 세계의 평화, 그리고 그 유엔이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 가서 평화 유지권을 가지고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독재 국가에 대해서는 보편적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거의 내정 간섭 수준의 그런 개입까지도 해가면서 전 세계인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결과는 무엇인가? 강대국이 본래 강대국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제국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인 것이죠.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되면서 그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제국이 붕괴가 됐습니다. 조그만 거기에 복속되어 있던 작은 민족들이 다 독립국가로 해체되어 나갔죠. 독립을 한 거죠. 수많은 나라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그들을 다시 접수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조지아에서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뭐 승리처럼 되어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아마도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쪽으로 충분히 확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푸틴의 야망이 아니고 러시아 국민 다수의 야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인기가 떨어졌을 때 전쟁을 벌리면 푸틴의 인기는 뭐 한 50% 정도 지지였다가 90%까지도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침략 전쟁에 대해서. 왜? 그거는 옛날에 우리 영토였어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국의 부활인 것이죠. 네. 그거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거대한 제국이었죠.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언제까지? 1840년 아편전쟁 때까지 그 영국의 독일의 그들 군대에 의해서 중국의 주권이 짓밟히면서 중국은 중화 제국은 치욕의 100년을 살게 됩니다. 그 치욕의 100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개별 민족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화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제후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독립국가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조선도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데 중국이 그 치욕의 100년을 거치면서 그 제후국들을 다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중국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중국몽의 모습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데가 바로 대만 해협, 대만이고 남중국 해고 그렇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자기들의 영해로 만들고 영토로 만들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일까? 그거는 뭐 류큐열도 또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연해주 아마도 그쪽이 될 거예요. 그거 다 청나라 때 자기들 영토였잖아요. 제국의 부활인 거죠.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부활이다. 그런데 미국이 제일 걸림돌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는데 그 미국이 떠나가겠다고 하니 뭐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열린다고 볼 수가 있죠. 과연 정말 트럼프가 그가 위협하듯이 대만을 과연 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최소한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국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 가장 눈에 띄고 우려되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두 번째 모습은 독재 국가들의 증가입니다. 세계 곳곳에 독재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주적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독재자로 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미국의 제재를 당한다든가 유엔의 제재를 당한다든가 유엔 헌장 위반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이제 다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제 무력화가 돼 버렸어요. 없는 거나 똑같은 상태가 돼 버렸죠. 미국도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가 만약에 외국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독재자들이 창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상태가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독재였어요.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 스스로 지키는 것 이외에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스스로 지키면 지켜질 수 있겠죠. 그러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남들이 그걸 해주지는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원래의 모습은 뭐냐? 관세, 보호주의, 자급자족 이런 겁니다. 이게 인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또는 뭐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를 꽤 잘 해왔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자유무역 시스템에 들어가게 됐어요. 특히 WTO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하면서는 심지어 중국까지도 거기에 들어가게 됐었어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까지도 자유무역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매우 이상한 일인 겁니다. 인간의 취향에 정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그 운동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에 들어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유무역이. 그런데 묘하게도 미국이 그런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도로 그런 자유무역 시스템이 전 세계에 확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다시 선언을 한 겁니다. WTO 규정에 어긋납니다. 지금 트럼프가 선언한 모든 것들은 WTO 규정에 다 어긋나요. 하지만 뭐 어쩔 건데 이런 거죠. WTO가 뭐야? 난 상관없어. 자, 그래서 IMF 회의에 참가한 수많은 참가국들이 트럼프 2.0 시대를 걱정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걱정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정말 사면 초가죠. 한국은 미국이 이제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되었죠.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외 시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줄어들었고 미국이 커져가고 있었는데 미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출은 줄어들고 내수는 어떤가? 내수도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내수가 줄어드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한국인들이 이제 한국 안에서 돈을 잘 안 써요. 밖에 나가서 돈을 씁니다. 그 내수는 이래저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출도 줄고 내수도 줄어드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내수로 만족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수만으로 살면은 국민소득 1만 달러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저는 봐요. 아주 내수가 작으면서도 잘 사는 나라들의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인구 80만이죠.
그런데 국민소득은 13만 달러예요. 1인당 소득이 13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소위 무역 의존도라고 하는 걸 보시면 389%예요. 우리나라가 98%, 96%라고 해서 야, 한국은 너무 내수가 작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아예 내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잘 삽니다. 싱가포르, 스위스 이런 나라들 다 내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모든 비즈니스는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내수 같은 건 아예 안중에도 없는 나라들입니다. 70억, 80억이 그냥 시장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이미 그런 일들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불닭라면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됩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이탈리아의 시골에 조그만 슈퍼에 갔는데 거기에 불닭라면이 한 면 가득히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여기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에 외국인들 들어와 있는 거 보세요. 이제 국경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제 국경이 집착하는 나라는 망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경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처음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우리 조선업 협력 잘하자라고 했던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아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이 해군 함정이 부족하고 낡은 해군 함정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능력이라고 하는 면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 인력 기지를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죠. 그래 한국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워한다.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그건 동유럽도 그렇고 뭐 사실 대부분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지금 한국의 그 제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 체코 원전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이 된 것도 그렇고 이 폴란드라든가 이런데 그 방산 수출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정말 생뚱맞은 일입니다. 뭐 때문에 체코가 한국까지 와서 뭐 때문에 폴란드가 한국까지 와서 물건들을 사가느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한국의 인재를 필요로 한다. 자, 그리고 그 현장이 지금 이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건국대학교에서 이미 이제 인재 채용 설명회가 끝났겠습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건국대학교에 와서 인재 채용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 즉시 채용해서 바로 대만에 가서 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만과 일본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이건 조선도 그렇고 방위산업도 그렇고 석유화학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한국과 일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트럼프가 한국의 제조 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뽑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걸 인재 유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인재 유출은 맞지만 우리가 운동장을 바꿔버리면 이거는 한국인들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거다. 예를 들어 대만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세계 시총 1위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그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제조해 주는 것은 대만의 TSMC입니다. 또 엔비디아의 버그마는 또 GPU 업체는 AMD입니다. 이게 다 대만 사람들이에요. 다 대만 사람들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만 사람들. 유튜브를 창업한 스티브 첸, 야후를 창업한 제리 양, 다 대만 사람들입니다. 대만이
대만 인재가 미국으로 유출된 것인가? 아니면 대만인들의 활동 무대가 넓어진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봐요. 이것은 대만뿐만이 아니고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인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인재가 유출된 것인가? 인도의 인재가 유출된 것인가? 아니죠. 인도가 넓어지고 이스라엘이 넓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한국의 제조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인재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야 된다. 그러자면 우리 내부에서도 바뀌어야 된다. 한국 내부가 글로벌화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의 인재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왜?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엄청난 노하우들을 쌓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는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받아들인다면 서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결합을 하면 아마 엄청난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드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AI도 엄청나게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좀 바꾸고 접근법만 좀 바꾸면 이것은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계 제조 인력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될 수 있고, 네. 우리가 그런 것을 해낸 때가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절반쯤 망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이후 한 10년 동안 국민소득 1만 달러 국가에서 3만 달러 국가로 쫙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근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왜 망하던 나라가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요, 예를 들자면 여기 이미지로 보실 수 있는 제가 구청 민원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구청 민원실 중엔 카페처럼 되어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이전의 공무원들의 모습은 어땠었느냐? 그거는 상전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가면 놔두고 가세요? 며칠 있다 와 보시든지 뭐 이런 식 상전이었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느냐? 민원인을 고객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잘리니까요. 공무원도 잘렸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원들도 점심시간에 술 먹는 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점심 먹을 때 다 술 마셨어요. 웬만하면 술 마셨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거치면서 싹 다 없어져 버렸죠. 회사 출근하면 무조건 일만 하는 거,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아주 초고속으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 아르헨티나, 태국 이런 나라들 중진국 함정 다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우리는 훌륭하게 거기서 그걸 돌파했죠. 왜? 문화를 바꿔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비즈니스는 글로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한국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제는 우리는 세계 시민이야 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밖에 나가는 인재들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이고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상황이다. 이 말씀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송의달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우리 김종호 원장님의 이 명쾌하고 진짜 군더더기 없는 이 세계 정세 또 세계 정치 경제 또 인구학적 그런 분석과 또 설명에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역사, 특히 최근 20세기 현대사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에 또 나갈 길까지 제시해 주셔서 너무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초점을 좁혀서 제가 이제 아시는 대로 트럼프의 그 도래를 앞두고 그 신의 개입이라는 책을 냈습니다만은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이 트럼프 2기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가급적 20분 할당 받았으니까 뭐 더 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위에 맞추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트럼프 2기가 뭐 제가 이 자료에 했습니다만은 가장 쉽게 말해서는 이 미국의 이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를 열기 위한 트럼프의 결단이 2016년 8년 전 선거에서는 진짜 하나의 역사적 우연 내지 일탈 정도로 이 트럼피즘이나 이 아메리카 퍼스트 마가 주장이 됐으나 지금 8년을 거치면서 트럼프 1기 4년 그리고 바이든 1기 4년 거치면서 도저히 이게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미국 국민들의 일치된 컨센서스, 저는 이걸 인도스먼트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나타난 것이 아닌가. 또 상대적으로 범법자 혐의 또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문제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되어 오고 있는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의 국가 비전도 부재했고 또 정치인도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이든이 전술적으로 일찍 조금 물러났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좀 필연적이었다. 등장이라기보다 그 재집권은 그런 점에서 보고요. 트럼프가 그 11월 6일 미국 시간 새벽에 이 빅토리 스피치에도 말했습니다만은 목표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와 마가를 통한 미국의 황금 시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김정호 교수님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제는 미국의 이 제국의 부활, 미국 제국의 노릇을 톡톡히 하겠다, 숨김없이 그런 거고 1945년 해리 트루만 이래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백악관을 지배해온 이 선의의 국제주의, 비나인 인터내셔널리즘과 완전히 결별하겠다. 뭐 그런 선언을 했고 이것이 미국 국민 대다수의 그런 동의와 승인을 받은 것이 결국 이번 대선의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미국 언론 주류 언론들에서조차 different kind of country의 등장 그리고 포트리스 아메리카.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에 있어서는 산타클로스 같은 역할 그리고 군사 안보에 있어서는 경찰관 같은 역할을 했는데 두 가지 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나라의 호구가 되지는 않겠다. 영어로 서커가 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트럼프도 많이 썼습니다만 이것이라 볼 수 있고 경제를 할 경우에는 관세를 내라. 보편적 기본 관세 그리고 또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관세 그리고 군사 안보에 있어서는 당연히 방위비를 나토에 있어서는 GDP 대비 2% 이상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2%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3%대로 높이라. 뭐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대만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 나라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방위비에 뭐 몇 배를 더 내라, 5배인가 더 내라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현재로서 대만을 포기할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진짜 진정으로 너희들이 지키고 하자면은 대만의 어떤 참여, 기여를 계속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트럼프의 가장 이 핵심적인 생각 여러 가지 제가 뭐 적었습니다만 국내적인 뭐 워키즘, 문화 전쟁도 있고 또 이 정부에 있어서의 그 세대 교체 그리고 세력 교체 그리고 정부 기구의 대폭적인 축소와 또 개편, 구조 조정, 슬림화 또 이 기업인 출신 CEO들을 대부분 이제 많은 강요로 임용하고 뭐 초스피드하고 마가를 아주 강하게 한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중국과의 대결, 중국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가장 큰 이 모티브가 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중국이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구소련이라든가 뭐 독일, 일본은 패권의 도전까지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그 당시에는 다른 적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접하게 위협을 했던 독일, 일본까지 이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저는 중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978년, 9년 이때부터 거의 한 최근 40년 정도에 걸쳐서 뭐 연평균 10%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환율 때문에 조금 중국의 미국 대비 GDP가 70% 이하로 내려갔지만 사실상 70%를 넘은 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의 역사상 미국이 경험해 본 유일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잘 아시는 대로 나름의 문명과 역사를 갖고 있는 문명 자체이고요, 그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해 본 경험이 제국의 경험이 확실히 더 있는 나라입니다. 이른바 서구 문화의 약간의 아류 변방이었던 러시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명과 문명의 대결이고 체제와 체제의 대결이 미중 대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도 14년 연속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제조업 1위 국가고 미국에 대비 인구가 4배 정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과 무역, 교역으로 1위인 국가입니다. 그죠? 뭐 한국은 최근에 뭐 작년 올해부터 조그만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진짜 쉽게 이기기 힘든 나라. 그리고 중국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한 그 전쟁에 있어서도 총칼, 미사일 이런 것만 없을 뿐이지 중국의 미국을 약화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 한국인이 상상하기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최근에 이를 감지하고 있는 이를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 저는 한 10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만은 뭐 스텔스 워라고 표현도 하고 초한전, unrestricted warfare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트럼프의 특기이기도 한 사실은 손자병법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21세기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의 미국 공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의 대결, 중국과의 숙명적인 대결을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미국의 대다수 물론 여야의 주류 엘리트들에게 공통된 생각이지만 특히 그 방법론에 있어서 트럼프 측은 더욱 확고하고 더욱 강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내정된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마이클 왈츠라든가 대다수 심지어 상무장관,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중국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의견의 오차도 없이 이견 없이 대중 강경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트럼프 개인이 얼마나 또 변덕스럽게 중국에 대해서 그런 일관된 목소리를 흐트러뜨릴까 그것이 변수입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사업을 테슬라를 많이 하고 있는 관계로 또 어떤 역할을 할지도 물론 변수인데 어느 때보다도 중국에 대한 의지와 척결 의지 또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젠다 47에서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토탈 인디펜던스 프롬 차이나를 비롯해서 물론 당연히 그 항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 즉 most favored nation status 이거를 폐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중국에 엄청난 타격이 되는데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어떤 생존, 우리나라의 트럼프 대비에 있어서도 그 포인트는 이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시각, 그 전략적 접근 이 맥락 속에서 한국의 공간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이 중국하고 가장 오랜 동안 거의 5천여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많은 시달림도 하고 또 교류도 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한 적도 있었고 침략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가장 많은 그런 뭐랄까 희노애락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특성과 또 중국의 본질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 사실 저는 잘 아는 나라이라는 문화적인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군이 갖고 있는 세계 최대 기지인 평택 기지를 비롯해서 한국의 군사적, 지정학적 가치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독보적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이 갖고 있는 이 제조업의 위상과 파워 또 그리고 포트폴리오 자체가 중국이 세계 제조업 1위이지만은 자유민주 진영 국제 진영으로 본다면 한국이 중국보다는 물론 많이 외형상 적습니다만은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우월한 그리고 더 짜임새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유민주 국제 진영에서 한국의 역할과 또 가능성이 아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1등 국가, 인류 국가 G5 안으로 들 수도 있는 그런 호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뭐 윤주진 총장님하고 또 우리 김진우 총장님이십니까? 그 발제문에도 조금 있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와중에서 저는 이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을 저희는 과감하게 올려주면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거는 자기 자존심을 걸고서 100번 이상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트럼프를 또 어느 정도 만족을 해주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트럼프 진영에서 원하는 이 동아시아 특히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 해의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어떤 참여 또는 커미트먼트라도 최소한 함으로써 트럼프와의 어떤 깊은 신뢰를 하고서 그걸 매개로 해서 그걸 지렛대로 해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또 통상 분야에 있어서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뭐 반도체나 철강이라든가 또 2차 전지 이런 분야 이외에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원전을 비롯해서 AI라든가 또 퀀텀 컴퓨팅이라든가 더 부가가치가 되고 더 한국이 기여하고 한국의 미국과 함께 공존 공영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저는 개발하고 찾아내서 우리가 미국에 기여하는 대신 그만큼 그의 상황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손에 잡을 수 있는 뭐랄까 경제적 이득, 경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책에서는 썼습니다만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 한국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또는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고서 원자력 주권을 뭐 갖자 이거는 물론 해볼 수 있는 시도입니다만 거기에만 빠졌다가는 저희는 한국은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이 기여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중장기 과제로 이것은 한미 간의 상당한 신뢰와 전폭적인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다면은 우리가 한국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거기 하기 앞서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이 어떤 우리 한국의 지식인 또 언론인 엘리트들이 트럼프에 대한 조금은 더 진지한 이해, 객관적인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뭐 하도 말을 자주 바꾸고 말폭탄이라든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변덕스럽고 국가 지도자로서 도저히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적으로 어제만 하더라도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보고서 주지사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이고 기분 나쁘고 또 이 구경하고 있는 제3자인 한국 사람들도 야 이런 게 어떻게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나 미국의 대통령 그것도 세계 대통령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역시 트럼프의 원래부터의 저는 어떤 전략 내지 협상 또는 자기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가장 미국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첫 번째 책이 손자병법인데 손자병법의 군정편을 보면은 삼군 그 병사들에게서는 마음을 기세를 빼앗고 사기를 빼앗고 삼군 탈기고 그다음에 장수들로부터는 마음을 빼앗아야 한다. 탈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손자병법 자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병사들에게는 사기를 완전히 꺾어야 되고 장군들에게서는 마음의 평정심을 흐트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평정심을 깨서 불안하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지 거기에서부터 트럼프는 자기가 자기 페이스대로 또 하나 손자병법에서 하고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대로 상대방을 움직인다. 그런 손자병법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지선자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손자병법으로 모든 걸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트럼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 또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 달러 한국은 머니머신이니까 100억 달러 내야 된다 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머니머신이란 것은 한국 사람들이 워낙 유능하고 부지런하고 목표 달성 지향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면은 100억 달러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선거 기간 중에 자기의 능력과 함께 능력을 자랑하는 동시에 또 한국이 꼭 나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능력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아니 뭐 우리가 ATM 기계냐 50억 달러 얘기했다가 또 2배 올려 100억 달러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진짜 우리나라 한국이 이제 3만 달러도 넘고 4만 달러 눈앞에 둔 나라의 지식인이라든가 엘리트들이나 또 언론의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의 협상수를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이 10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10억 달러 이 정도 내고 있습니다만 이걸 10억 달러든 이걸 내면은 트럼프가 원래 50을 받으려고 트럼프가 30이나 40을 받으려고 할 경우는 당연히 처음에 50을 얘기합니다. 트럼프 다른 사례에서도. 그러다가 50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20 정도 하자 그러면 20도 잘 안 내죠. 15 정도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트럼프는 50으로 높입니다. 그러다가 아니 어떻게 갑자기 50이냐 그렇게 하면 트럼프는 다시 100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다가 또 못한다 그러면 좋다. 그럼 그동안에 딜 없던 걸로 하자. 제로 하자. 박차고 나갑니다. 협상장을. 그러면 매달려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 40 아니면 50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트럼프는 자기가 그렇게 한다라고 거래 기술 말고 다른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책에서. 또 이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와의 오랜 인터뷰에서 쓴 세 권의 책에서 보면 그런 식의 룰이랄까 자기의 어떤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서 대하는 거하고 모르고서 대하는 거 특히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그런 점에서 그래서 알고서 우리가 트럼프 협상하는 거고 모르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트럼프 시대를 한국에 반드시 어떤 기회로 만들겠다. 우리 김종호 박사님 설명하신 대로 IMF 위기 자체도 우리 한국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blessing in disguise가 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트럼프도 사실 정치, 군사, 안보 그리고 경제 통상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엄청난 그 혼란과 충격을 던질 게 분명을 합니다. 현재처럼 대응한다면은.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과 또 사회 지식인층이 조금 더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숨겨진 축복 또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무엇보다도 목표의식과 의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 국민 100명 중에 단 5명, 3명이라도 100명 중 3명, 5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다면은 반드시 길이 있고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히 어떤 정부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그 미국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대기업이라든가 또 우리 청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짜 미국을 어떻게 보고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전략과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런 하는 뭐 태스크포스도 좋고 아니면 어떤 상설 조직을 해서라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결집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서로 상생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도 잘 되고 한국도 잘 돼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 일각에서 중국에 대한 그 뭐랄까 뭐 4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굴종적인 또는 숭중적인 사고가 또 여러 가지가 퍼지고 있는데 일단 물건도 값도 싸고 뭐 중국 사람들이 한국하고 또 문화도 조금은 비슷하잖아요. 미국보다는 뭐 맛없는 햄버거나 그냥 건조한 음식보다는 여러 가지 기름기도 있고 한국하고 많이 비슷한데 그것 때문에 중국에 많이 편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중국과 과연 가까이 했을 때 더 가까워졌을 때 한국의 자주 독립과 또 자유는 과연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제가 틈틈이 그 지하철 말고 버스를 타거나 또 전기차로 된 중국 버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중국산 지금 현재 그 RT
뭐 알리, 테무, 쉐인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지금 범람해 오고 있습니까? 그래 중국이 모든 걸 한국을 덮치려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 사실 우리가 좀 더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결국 이것은 국가 정체성의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실존의 문제하고도 트럼프 대응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걸 우리가 단순히 트럼프 한 사람 또는 미국의 변화인 동시에 이것은 한국이 과연 이 세계사 속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세계 정치, 국제 질서의 프레임 자체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호 박사님은 이것을 제국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만 최소한 제국의 부활 또는 그 과거의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리고 탈냉전 시대는 완전히 끝나가고 있는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나갈 바에 대한 다시 한번 명확한 인식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트럼프 대응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분 됐으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제가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처럼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수업을 좀 들었고 그래서 덕분에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지난 4년씩의 행정부의 미국의 대외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되게 깊이 있게 읽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데 9월, 10월은 이제 둘 개를 읽다가 11월부터는 이제 트럼프만 읽는 쪽으로 커리큘럼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님도 저희 그 가르쳐 주신 교수님도 이제 국제정치 학회장이셔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하면서 상당히 바빠지셨고 또 최근에 정말 옛날 어떤 그 옛날 학자들의 논문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포린 폴리시 위주로 나오는 저널들을 중심으로 쭉 읽었는데 트럼프는 전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고 아예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아주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 왜냐 제가 근데 가장 재밌게 읽었던 건 이제 밥 우드워드 책과 그다음에 볼튼의 책을 중심으로 한 2주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당시에 특히 대북 정책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원래 하고자 했던 대로 했으면 이미 엄청난 파국이 일어났을 수밖에 없지만 또 그 당시에 미국의 힘이 참 대단한 것이 그 미국의 그 오랫동안 관료로서 정통 관료로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다뤄왔던 그런 참모들이 아주 열심히 트럼프를 뜯어 말렸던 것들 그런 정황들이 상당히 좀 재밌게 읽혔고요. 또 반대로 트럼프가 상당히 즉흥적이고 매우 위험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속된 표현이지만 쫄보입니다. 쫄보. 아 내가 이래도 될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상당히 또 합리적으로 바뀌는 그런 아주 그 다양한 측면을 가진 대통령인데 저는 이제 다만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그 전망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대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해주신 내용에 사실은 대부분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의 예상 전망은 다 들어가 있고 일단은 우리나라 언론이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다라는 그런 걱정은 진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트럼프 제가 국회에서 이제 뭐 여당 의원들이랑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될 것 같냐. 저는 물론 선거라는 건 알 수 없지만 왠지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두 가지라고 좀 봤어요. 첫째는 물가, 두 번째는 PC.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실질 임금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캠페인할 때 집중적으로 광고를 제일 많이 내보냈던 게 바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문제점을 다룬 다큐를 미국 전역에 틀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스윙 보터 스테이트에서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의 전략이 좀 먹혔다고 보고 지금 최근에 또 되게 재미있는 다큐멘터리가 왜 미국 사람들은 지금 캘리포니아를 떠나는가 뭐 이런 거를 보시면은 정말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그런 미국의 중산층 중심의 그 도시들이 아마 트럼프를 찍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제 전망이 맞았지만 우리는 너무 그런 미국의 현재 문제들, 미국의 국민들, 특히 저는 백인의 중산층이 느끼고 있는 미국의 정말 실질적인 어떤 위기들을 우리는 너무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저는 좋은 점 위주로 세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김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미국은 우리나라의 이 군함 건조 역량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내내 제가 사실 HD 현대중공업 쪽이랑 이렇게 좀 일을 하는 기회가 있는데 정말로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 군함을 어떻게 지금 미국은 항공모함을 고칠 수 있는 역량조차 없고 부품도 없답니다. 실제 그 지금 다도 녹슬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어떤 원망이 상당히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너무나 떨어져서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유턴을 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의 노동력의 그 어떤 뭐랄까요, 노동 인구의 어떤 생산 역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소통도 어렵고 또 인종 간의 갈등도 심하고 특히 이제 조금 히스패닉이나 유색 인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뭐랄까요, 태업을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미국은 사실은 뭐 출퇴근 시간만 잘 맞춰도 상당히 엘리트 소리를 듣는 그런 생산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노조가 아무리 좀 뭐 방만하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의 역량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서 저는 군함 이제 방산업체를 위주로는 물론이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우리가 125mm 박격포를 아마 대거 공급했는데 그거는 실제로 미국이 그걸 만들 수가 없는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제조업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은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되게 러브콜을 보낼 만하다. 특히 저는 조선 그다음에 해운 그리고 전 자동차 산업도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배터리 산업도 아주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또 불신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제조업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는 인재 유출 저는 인재 수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수출 혹은 인재 진출 또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좋은 기업을 만들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저는 중요한 부분이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종결이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할 때 미국은 아마도 미국의 기업을 아주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입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써야 되는 돈은 미국 기업이 받아야 된다라는 트럼프의 확고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건설 토목,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의 군에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공명 분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도 그걸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런 뛰어난 건설 능력, 빠른 건설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매력적인 그런 파트너십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에게 정말 다행인 건 트럼프는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로서 미국 고립주의 외교, 이제 영어로 리스트레인트라고 하는데 미국의 리스트레인트는 크게 세 가지 계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새로 공부를 한 건데 첫 번째는 현실주의. 그러니까 모든 국제 질서를 무정부 상태로 보고 오직 국익만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현실주의의 계파 논리가 있다면 의외로 이제 진보주의자들도 있고 이 리스트레인트 고립주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의 나라에 함부로 내정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라고 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되게 상당히 일방주의적인 것이라는 건데 트럼프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이 리스트레인트는 뭐냐면은 미국적 가치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컨servatism에 기초한 리스트레인트다 이런 분석을 제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러나 이 리스트레인트들이 딱 하나 고립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뭐냐?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다. 이런 이제 그건 아주 공통적입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의 국무부가 발표하는 NSS라는 백악관이 발표하는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그 발간문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모두 일관되게 중국을 유일하게 세계의 패권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진 나라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정권을 바뀌자고 바이파티즌한 이슈로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것을 좀 더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면 다행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저는 우리가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우리가 좀 써도 된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얻을 것을 더 얻어내자. 예를 들어서 미사일 뭐 제한을 좀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핵력량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든지 잠수함 건조의 어떤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받아내면 트럼프는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강해지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돈을 안 써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끌어낸다면 저는 우리가 대중 외교의 어떤 전초기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중국과 조금 밀착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였을 때 트럼프는 덜컥 겁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제 교수님께서 하셨던 되게 재밌는 비유가 지금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는 마치 소련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핵위기 당시에 쿠바와 같은 아주 아픈 옆구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평택 미군 기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미군 기지고 가장 현대화된 기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점을 좀 지렛대 삼아서 미국에 오히려 더 강력한 해구산이라든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국에서 PC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어떤 그 너무나 높은 피로도, 국민적인 저항감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너무 속 시원하게 정면으로 대처하면서 당선이 된 건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 10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 어떤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노출이 돼 있고 물론 제가 동성애를 뭐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극단적인 그 상대주의에 너무나 노출되면서 규범 자체가 사라지고 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저출산이라든지 비혼이라든지 이런 사회 공동체를 좀 와해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이 보수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저항감에서 그럴 때 바로 트럼프처럼 상당히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하는 그런 정치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이게 특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보수나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전략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앞으로 트럼프가 4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미국이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어를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트럼프도 너무 초짜였고 트럼프의 참모들은 너무나 고수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고수들의 설득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 인사의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이상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많이 되는 이유는 트럼프가 더 이상 관료들이라든지 참모들의 그런 만류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트럼프가 그래서 결국 이제 마가 프렌들리한 자기의 정말 측근 인사들로 앞으로 채워나갈 것으로 보인다면 사실 전 이게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접근하기가 쉽고 우리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약간 유연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측근들과의 우리의 접점을 많이 늘리고 사실 이거는 국회, 정부, 민간 기업은 마찬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마가 프렌들리한 참모들과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다면 트럼프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이진우라고 합니다. 먼저 정말 저명하신 이분의 전문가 선배님들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더 영 프로페셔널의 시각으로 저는 이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미국 유학생으로서 미국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카를로스 히메네즈 의원실에서 이제 입법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또 지난 2년간 또 워싱턴 DC에서 이제 외교 대학원생으로 있으면서 좀 느꼈던 점을 좀 중점적으로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또 이제 앞으로 출범할 제 119대 연방 의회를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내년 1월 20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제 한국은 좀 더 이제 전략적이고 세밀한 좀 외교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김 교수님과 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전략적 재편성, 트럼피즘과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략적 재편성, 인태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동맹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편성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이 보다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 자유 질서에서 어떤 입지 강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 역내에서 좀 추가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도 중요합니다만은 저희가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좀 새로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동안 이제 DC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게 미중 전략 경쟁이고 의회에서도 제가 4개월간 있으면 제일 많이 다뤘던 것이 이제 미중 전략 경쟁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라고 하원에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초당적으로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산 제품에 뭐 60%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조선업을 강조한 미국의 해군력 부활과 부강을 통한 신냉전, 중국과의 뉴 콜드워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이건 행정부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슬로건은 We win, they lose. 우리가 이기고 그들이 패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전략 경쟁에 적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이 이기는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는 사실 공화당에서 이제 매튜 크로닉이라는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가 이제 올해 초에 발표한 저서처럼 현재 지금 트럼프 정권은 단순한 고립주의가 아니라 레이건 정부의 국제주의와 고립주의 그리고 트럼프의 트럼피즘이 합쳐진 좀 새로운 외교 안보의 융합적인 정책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이제 트럼프의 인사인데요. 제가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대중 강경파 인사들에 대한 분석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 뭐 연방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이 되고 이제 마이클 왈츠 연방 하원의원이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을 이틀 전에 중국 대사로 임명을 하고 이러한 강경한 대중 매파 외교안보 인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는 커리어 디플로맷, 커리어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이런 중요한 직책에 기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는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바이든 정부와도 사실 좀 대척점에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정치인들의 좀 정무적 판단을 중시하는 이런 방향이 좀 보인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의회에 있으면서 이번에 플로리다 파들이 대거 외교안보로 기용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뭐 루비오 의원실이라든지 왈츠 의원실하고 교류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본 바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쿠박이라는 백그라운드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제 하원과 상원에는 이제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쿠박의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이들의 외교 안보적 스탠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반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주의 독재 정권 카스트로 정권을 피해서 미국을 이민 온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떤 사람들 의원들보다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이런 데한 굉장히 그런 정책을 강하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 쿠바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한 개입주의 성향을 띠고 동맹을 중시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대부분의 쿠박의 의원들은 지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대만 지원 법안에 모두 찬성을 했고요. 한국과의 동맹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 중국과 협상이나 북한과 협상에 있어서 이들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강경하게 좀 반대할 또 타협의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목을 하고 싶은 사람은 두 명인데요. 루비오의 측근인 이제 마이클 니덤이라고 이분이 이제 3일 전에 미국 국무부 장관의 카운슬러 고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도 루비오 상원의원의 비서실장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윌 그린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30대의 젊은 친구인데 지금 4년째 지금 루비오 상원의원의 외교 보좌관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 중 하나는 중국을 되게 잘한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윌 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도 능통하고 또 이제 그 전에 일했던 의원실이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실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과 북한 인권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에 대한 인권 압박, 특히 위구르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러한 중국을 잘하는 중국 통들, 또 강경한 중국 통들이 같이 행정부랑 대학권에 진출하게 되면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왈츠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같은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많이 지켜보았는데. 나토 문제와 조선업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던 뭐 정책 간담회에서 이제 왈츠 의원은
이제 미국의 해군력 부활을 가장 큰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에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한 말은 이제 싱크탱크에서 we can be allies and friends and have tough conversations.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이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좀 터프한 대화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이게 나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왈츠 같은 경우는 뭐 대만 코커스 소속이고 인도 코커스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인도 태평양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인사는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인데요. 이 3일 전에 중국 대사로 아마 내정이 됐습니다. 이제 퍼듀 같은 경우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리복 같은데 CEO를 역임했고 미국의 공장들을 아시아로 회귀하는 옛날에 20년 전에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는데 지금은 대중 강경파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이제 워싱턴 이그자미너에 기고한 사설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우리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강조할 정도로 대중 매파인 강경파를 내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중국 관료들 입장에서는 좀 유한 사람이 대사로 오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이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이 오고 나서는 조금 좀 달가워하지 않았다라는 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실은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분은 사실 한국 언론에서는 주목을 안 했는데요. 어제 하원 외교위원장이 새로 당선됐습니다. 이건 브라이언 마스트라는 또 플로리다의 하원 의원인데 폭발물 처리 담당했던 육군 상사 출신으로서 두 다리를 잃은 상위 군인입니다. 이 브라이언 마스트는 굉장히 또 지한파이자 대중 강경파인데요. 22년도에 그 보도 자료에서는 위구르 무슬림 학살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중국을 학살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인권에 대한 압박, 또 경제적 압박도 같이 플러스를 돼서 지속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제 과반을 장악함에 따라서 이제 미국 의회의 영향력이나 이제 어떤 정책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하원 미중경쟁위원회, 이제 풀 네임은 이제 공산당, 중국 공산당 CCP와의 전략경쟁 특별위원회입니다. 거기가 이제 이번 118대 의회에서는 틱톡 금지법과 같은 중요한 디커플링 정책들을 그동안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주목을 안 했는데 지난 11월 8일에 이 하원 미중경쟁위원회 대변인이 팍스뉴스에 공산당 중국과에 대한 PNTR, 즉 항구적 무역 정상관계, 최혜 관계를 초당적으로 이걸 철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 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이거를 언급하는 것은 아마 제 119대 의회, 다음 연방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의 관계 없이 좀 초당적으로 중국의 어떤 항구적 무역 정상 관계 박탈을 시작으로 좀 대중 디커플링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이해서 단기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좀 전략적으로 선명하고 선도적인 좀 프로액티브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특성상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관보의 정책의 특성상 한국의 역할을 또 강조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제 G7 플러스 국가로서 이제 그 글로벌 사회에서 역할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대한민국이 좀 보다 주도적인 프로액티브한 정책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제가 항상 비교하는 것이 일본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아베 총리 정권 때부터 대전략들을 내세워서 미국을 설득시켜서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공동으로 관철시켜서 그거를 그대로 정책적으로 펼쳐나간 그런 대전략 수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의 지정학적인 어떤 이익과 미국의 지정학적인 이익, 또 국제 자유질서 이익을 반영하는 새로운 한국판 인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인태 지역 영내뿐만이 아니라 좀 국제 자유질서에서 우리랑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관련된 ODA 공적개발 원조 사업이 절반 가까이 깎였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상 무기를 뭐 추가 지원하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뭐 ODA나 재건 사업과 같이 한국이 지금 G7 플러스 국가로서 해야 될 역할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는 훨씬 많이 액수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이런 식으로 정치적 부침에 겪어서 이런 공적 개발 예산을 깎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중국해 문제나 대만 문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강 건너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리핀과 준 동맹국으로 밀착을 해서 미국, 일본, 필리핀의 합동 경비정 훈련이라든지 해상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수년 전부터 필리핀의 경비정, 해양 경비정부터 시작해서 뭐 쓰레기 처리, 어업권 보호 이런 전반적인 지원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역할에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뭐 공동 순찰이나 경비정 제공 등 협력을 또 강화를 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또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또 이런 전략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또 한일 협력의 지속성하고 강화입니다. 한일 양국은 사실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대응, 또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사실상 한미일 협력은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일 간의 협력을 좀 다각화하는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좀 의회 외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회 외교력이 대한민국이 좀 체계적이지가 못하고 사안에 건별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도 국회나 이제 관련 행정부에서 특정 사안에 시급하게 이제 이슈별로 대응하는 것들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종전 선언이나 한반도 평화법안 HR 3446 같은 특정 이슈에만 매몰된 의회 외교를 좀 지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의회 외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월에 이제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에 설치된 한미의회 외교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사실 아직 무슨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로 하고, 또 미국 대사관 의회과도 일본에 비해서 훨씬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강화하고 보충하고 의회 내 다양한 그룹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중 또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미국 의회 진출이나 좀 미국 주류 사회 진출을 도와야 된다. 제가 미국 의회에서 일을 할 때 한국인 유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유학생 친구들은 제가 많이 봤고, 제 이후에도 일본인 유학생들 친구들이 많이 미국 의회에 인턴십 진출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한국인 유학생들이나 이런 것은 코로나 이후엔 특히 소극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정부 차원을 좀 더 엔커리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팩이라고 40개국 넘는 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중국 의회관 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 아이팩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님 두 분이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그 두 분이 이번 국회를 지나면서 퇴임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회원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경우는 창립 멤버로 참여해서 22명의 일본 중의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우간다 또는 유럽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중견국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도 이 대중국 간 의회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한국만 항상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의회 내 중도 보수 성향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리치랑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만 해도 공화당은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제 공화당 내부에도 다양한 분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버넌스 그룹, 메인 스트리트 코커스, 문제 해결 코커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도 보수 그룹 분파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예전에 개입주의나 국제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치적 환경 탓에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지만 개인의 외교 안보적인 성향은 기존 개입주의적이거나 아니면은 안정적인 공화당 지역구, 세이프 GOP가 아닌 좀 격전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메인 스트리트 코커스 같은 경우는 67명의 의원, 또 거버넌스 그룹은 44명, 또 그 문제 해결 코커스는 민주당 공화당 합쳐서 62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 4월에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된 추가 세출 법안이 통과될 때
공화당 의원 213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101명이 찬성했는데 이 101명이 찬성한 의원들 대부분이 이 중도 보수 그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걸 공개적으로 좀 반대하고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들이 통과를 시켰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의회에서 외교안보 정책 방향이 꼭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또 언급한 제가 말씀드린 중도 보수 성향의 주요 분파의 의장들인 뭐 데이비드 조이스나 더스티 존슨 의원들도 다 재선이 됐기 때문에 또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또 사실은 그동안 의회 행정부 견제 능력이 좀 약화되었고 트럼프가 대선됨에 따라도 장악력이 높아질 수도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뭐 불확실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 될 그 전략을 좀 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상원 같은 경우도 상원은 이제 개개인이 이제 입법 기관이다 보니까 이번에 인준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주목하는 그 중도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리사 머카우스키나 수잔 콜린스 같은 9명의 상원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또 강성 친 트럼프 성향이 아니고 또 신임 상원 원내대표가 된 존 튠이라는 상원 의원도 친 트럼프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상원에서 얼마나 트럼프의 요구대로 이제 외교안보나 관련된 법안을 처리할지는 사실 조금 미지수다. 그래서 이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아웃리치하고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 All politics is local.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의원의 지역구 이익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이 성향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거를 폐지하려고 해도 이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특혜를 본 지역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지아라든지 엘라베마라든지 그래서 관련된 법안들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까 앞에서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과의 라포 형성과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의 좀 윈윈, 한국과 미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니케이 아시아에서 보도한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이제 한국이 가장 다각적으로 외교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건 사실 좀 괄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옛날에 아베 총리가 했던 것처럼 좀 브로맨스 외교라고 하죠. 좀 한국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에 좀 개인적인 라포, 그래서 좀 케미스트리를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은 또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과 또 조선업 협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윈윈할 수 있는 뭐 굳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국가 안보적 이익을 얻어내고 미국의 이익을 같이 관철시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나의 암초는 이제 미국 의회 내에서 좀 상당한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미국 해군 관련된 법안을 또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지역구에 관련된 이제 뭐 조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정치적 노력이 동반될 거기 때문에 특히 MRO라고 하는 유지 보수 정비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한미 양국 간의 경제 안보적 상호 의존을 강화해서 국가 안보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은 조금 저는 제가 이제 20대 외교 안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좀 좁은 상상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제 G7 플러스 국가로서 이제 취급을 받고 국제 사회가 그만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제가 만났던 공화당 뭐 의원들이나 보좌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한국이 좀 더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이 좀 더 프로액티브하게 선도적인 외교 전략을 짜서 우리와 이익과 미국의 이익과 국제 자유질서 이익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을 만들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대응은 지양을 하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그 플러스 알파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송일달 교수님 발제에서도 많이 배웠고 또 윤주진 사무총장님, 이준우 대표님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끝나고 돌아가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저에게 떠오른 생각 또 약간의 두려움 같은 거
그것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대만의 유사 사태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결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미국에서도 계속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는 움직이지 마라, 중립을 유지하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떠한 대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애매한 태도가 과연 통할 것인가? 저는 트럼프 시대에 들어가면 이게 안 통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또 조선 산업에서의 협력, 이것과 더불어서 저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요구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끼리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만 문제가 났을 때 대만 편 또 미국 편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고, 중국과 전쟁을 벌이면 중국과 또 북한 간의 우호 협력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도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참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동아시아 전체의 전쟁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가? 지금처럼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트럼프한테 나중에 압박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미국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혀서 중국과 적대 국가가 될 것인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피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정말 매우 위험한 문제인데 하기는 해야 되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는 미국이 그게 조선 산업이든 원자력 산업이든 석유화학이든 배터리 산업이든 간에 한국의 인재를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적극적으로 한국의 인재들을 뽑아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국의 인재들도 적극적으로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정치가 엉망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미국 가서 교육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자, 그들은 그래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나라로 우리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들을 원망하고 하는 이런 태도로 일관을 할 것인가? 우리 내부가 바뀌려면 저는 정치 환경도 바뀌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교육이 글로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룩셈부르크나 이런 나라들처럼 글로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 또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티즌이 되는 거죠. 영어는 뭐 기본으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밖에 미국에 가서 일하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아이 데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여기서 일하다가 또 미국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해낼 수 있을까?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인재를 뺏기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정치 환경이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지금 그 이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브로맨스 외교 또 케미스트리를 조성하는 거 이거를 빨리 또 전방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결정적인 시기에 나라가 이렇게 돼서 걱정이고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김정호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크게 동의하고요. 특히 이제 연관해서 이 대만 문제, 물론 남중국해 또 필리핀 이런 것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모든 언론과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사실 함구하고 있지만은 트럼프 정부 2기와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사실 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서 뭐 방위 분담금을 적게 올리더라도 설령 올리지 않더라도 한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커미트먼트나 합의를 한다면은 사실 트럼프 측은 뭐 사적인 브로맨스 없더라도 한국은 진짜 우리 편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 대우, 특혜를 베풀 가능성도 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반대로 이제 트럼프 측의 기대와 거꾸로 갈 때 지금까지 한국이 해온 것처럼 계속 전략적 모호성만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아주 참담한 진짜 예상하기 힘든 그런 상상하기 힘든 진짜 결과가 나올 수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전문가들과 또 정부 관료들이 많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런 어떤 적절한 절충적인 방안, 예를 들자면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 이런 건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대한 또 그거는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하면서 또 방위비 미국의 그 아시아 주둔 방위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MRO 할 때 뭐 한국이 비용을 많이 낸다든가 뭐 전략적 자산에 있어서 운용에 또 한국이 많이 한다든가 뭐 다른 식으로라도 한국이 아마 대안적인 카드를 내놓아서 미국을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 이상, 60 내지 70%는 만족시켜야 그 트럼프 2기의 한미 관계 뭐 아무리 사실은 여기 한국 안에 평택 기지가 있고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것을 워낙 절실하게 원하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이 전투 역량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훈련된 나라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실질적으로 참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약속과 적어도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이면 합의 이런 것이 존재하기를 미국은 트럼프 정부는 강하게 바랄 것으로 진짜 예상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은 이 우리 그 윤주진 사무총장께서 이 메가 프렌들리한 측근들과 접점을 늘려야 한다. 또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더 여기 앞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우리 젊은 층을 포함해서 한국의 뭐 지식인이나 엘리트들이 과연 미국의 메가 운동, 메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첫 번째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메가에 대해 가지고 마지못해 뭐 그냥 미국이 하는 거 참 마지못해 우리가 알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고 미국이 진짜 처해 있는 국제적인 상황, 위상 등등을 감안해서 진짜로 메가에 대한 이해 또 공감을 가져야만 그 메가의 프렌들리한 인사들 뭐 트루 빌리버잖아요. 메가에 대한 확실한 신봉자들인데 그 사람들과의 대화가 되는 거고 심지어 트럼프를 만난 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서 공감하는 바탕 위에서 나누는 대화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기계적으로 그냥 한미 동맹의 어떤 관성에 의해 가지고 한국 잘 봐주세요. 뭐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접근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뭐 이 메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마가 운동이나 마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그런 뭐 공부 내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메가 프렌들리 인사들 뭐 지금 현재
미국의 새로 된 백악관과 또 정부 강요들은 대부분 이 신봉자들입니다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저도 마지막으로 이 26년 전인가요, 25년 전인가에 그 조지타운에 있으면서 미국 의회에 대한 그 관심도 가지고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한국의 대미 외교라든가 특히 의원 외교, 미국 대사관의 그 의회 파트 정무 기능이 매우 약한 게 사실입니다. 참 이 한국 사회가 이런 그 진정한 이 국제적인 감각, 국제 사회에서의 이 지금까지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특별 대우와 시혜 속에서 한국이 참 편안하게 성장을 하고 경제도 그렇고 군사 안보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한국의 그냥 양쪽에 그 특혜를 누렸던 미국과 중국이란 보호막이 모두 사라져서 사실 한국이 더욱 망망대해 또는 황량한 들판에 내버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한국 사회 전체의 어떤 국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 흔히 하는 천동설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진짜 한국이 위상을 정확하게 또 냉정하게 보고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진짜 이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좀 본격적으로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